주유소 가격 비교 한 번쯤은 해보셨죠? 단돈 10원이라도 싼 곳을 찾아야 내 정신도 카드도 편안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기름값이 언제 오를까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종종 우리나라에 유전이 발견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동해가스전의 발견으로 95번째 산유국이 되었어요. 이로 인해 나 이제 주유소에서 만땅 채울 수 있는 건가 싶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여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값은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우리나라가 중동만큼의 산유국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해요. 더 많은 침략을 받을 수도, 이른바 자원의 저주에 걸려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죠.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한국이 산유국이었다면 편입니다. 지난 2004년 7월 11일 우리나라는 울산 남동쪽 58km 지점에 가스선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와 초경질유를 채굴할 수 있었고 전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이 되었죠. 그렇게 동해가스전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약 4,800만 배럴에 달하는 천연가스와 원유를 생산해내면서 꽤 괜찮은 이득을 봤다고 해요. 여기에 들어간 투자금은 1조 2천억 원이었지만 2.25배에 달하는 2조 7천억 원을 회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동해가스전은 에너지 고갈로 2021년 12월 31일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유일한 석유자원 생산시설이 사라지게 되었죠. 이후 우리나라는 다시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었는데 현대사회에서 석유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원유를 수입하고 있죠. 2021년 한 해 동안 원유 수입량은 약 670억 달러, 한화로 약 88조 3,200억 원이었어요. 게다가 2022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오르기까지 하면서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2022년에 원유 수입에 사용한 돈은 무려 약 1,058억 달러, 한화로 약 139조 4,200억 원. 이렇게 우리나라는 원유 가격이 오르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기도 합니다. 석유가 안 나와서 매년 이 많은 돈을 사용해야 한다니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만약 우리나라가 중동에 있는 국가들처럼 석유가 넘치는 국가였다면 어땠을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훨씬 돈도 잘 벌고 강한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못 사는 국가가 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하죠. 그 이유는 바로 지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지금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원래 한반도는 위로는 유라시아 대륙, 아래로는 바다를 통해 일본,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왔죠. 임진왜란만 봐도 일본은 침략의 구실로 정명가도를 내세웠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정명가도는 명나라를 치는데 필요한 길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즉 이때부터 주변 국가들은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만약 이 땅에 석유까지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더 많이 침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동의 국가들은 석유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먼저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은 기존에 사용하던 석탄을 효율이 높은 석유로 대체하게 만들죠. 하지만 유럽의 국가들은 인근 땅에서 충분한 양의 석유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석유를 구해야 했는데 이때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바로 중동이었고, 이들은 서방 세력에게 석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석유는 다른 국가들이 개입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라고 해서 다를 게 없어요. 실제로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1933년 5월 11일자 동아일보 신문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찾기 위해 시추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왔으면 일본은 석유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고 일제강점기가 더 오래 지속되었을지도 모르죠. 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원인 중 하나가 석유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당시 일본은 석유 소비량의 80%를 미국에서 수입해왔습니다. 하지만 1941년 7월 일본이 남인도 차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은 일본의 석유 수출을 전면 중단했죠. 아무래도 각종 무기와 군수물자를 이동시키려면 석유는 필수적으로 필요했고, 이로 인해 일본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연합국과 이어진 전투는 일본 보유 선박의 50% 이상이 좌초하거나 쓸모없게 만들어 인해 송진으로 인조석유까지 만들기도 했죠. 물론 인조석유는 엔진에 달라붙는 등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왔다면 일본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을 잃지 않아도 되었을 거고, 이건 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도 미국이 직접적으로 참전한 상황이다 보니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 확률은 지극히 적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석유를 노리고 간섭하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만 두고 보더라도 산유국이 된다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산유국이었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어디죠? 네, 다름 아닌 북한입니다. 북한은 2017년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인해 1년에 약 50만 배럴의 석유만 수입할 수 있다고 해요. 이로 인해 북한은 석유를 밀수해가면서 부족한 양을 채우고 있죠. 하지만 한반도에 석유가 나온다? 이건 지금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석유가 나오게 되면 기름을 수출하면서 돈을 벌게 될 거고, 여기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북한이 목숨 걸고 있는 국방력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실제로 미국 국무부가 2022년 8월에 공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및 무기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은 최대 26.4%, 무려 GDP의 4분의 1을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석유를 팔아 돈을 벌면 엄청난 돈을 군사비에 투자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석유를 통해 경제 성장을 하겠지만 결국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을 상대했어야 할 겁니다. 게다가 만약 우리나라가 이런 위협을 이겨내더라도 반드시 잘 살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특징 중 하나로 손꼽히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었죠. 바로 자원의 저주. 여기서 말씀드린 자원의 저주라는 것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일수록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석유 때문에 오히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인 국가이다 보니 수출 비중의 90% 정도를 석유가 차지하면서 1950년대에는 전 세계에서 GDP 4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네, 석유에 너무 많은 의존을 했던 거예요. 지금 당장은 석유를 팔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지만 국제 석유 값에 따라 경제가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게 됐어요. 또 나라의 산업 구조가 오로지 석유에만 집중되어 있으니 다른 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을 하지 않았죠. 물론 베네수엘라는 정부의 부정부패와 포퓰리즘 문제들이 겹치긴 했지만 자원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게 된다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예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산유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실 부유한 국가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을 보면 만리장성 이후 지상 최대의 토목공사로 수백조 원을 들여 네옴시티를 계획하기도 했죠. 이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기업들의 총수들과 비즈니스를 하기도 해요. 이건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터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이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현재 다른 산업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석유에만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게 되지는 않죠. 이건 석유로 인한 자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을 줄여주고 석유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아랍에미리트가 있거든요. 아랍에미리트는 산유국이지만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석유 의존도가 낮은 국가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비석유 분야의 비중은 GDP의 72.3%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아랍에미리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두바이인데, 두바이는 항구, 공항 등의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교육 부분에 엄청난 인프라가 들어와 있어요. 결국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면서 2022년 1436만 명의 외국인 숙박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 되었죠. 이렇게 석유는 석유대로, 산업은 산업대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큰 그림만 그려진다면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생각대로 흘러갈 수는 없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오면 한반도 내부보다는 서해나 남해, 동해 쪽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석유를 주변에 있는 중국과 일본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한 적이 있죠. 한중 잠정조치 수역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해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쳐서 경계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이죠. 또 한중어업협정에 따라서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는 어업행위를 제외한 지하자원 개발이나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마치 자기네 영해인 것처럼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석유나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이광구의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중국이 만약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석유를 시추한다면 이른바 빨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빨대 효과는 시추 과정에서 압력 차이에 의해 원유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석유가 중국에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중국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도 2022년 본격적으로 시추에 나섰는데, 일본의 시추 지점도 우리나라의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방어 구조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금도 석유가 중국과 일본에 넘어갈 우려가 있는 상황인 만큼 엄청난 양의 유전이 발견되었을 때 중국과 일본에 빼앗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석유가 있어도 발견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의 석유 자원 탐사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스전을 찾기 위한 시추는 2014년, 2015년, 2021년에 한 번씩 3차례에 불과했어요. 특히 서해와 남해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죠. 이로 인해 만약 우리나라에 석유가 있더라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원의 중요성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2022년 기준 원유 수입에만 거의 14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사용했죠. 아무래도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발전을 거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